말하자면 조금 긴 빠지는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불송치. 그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것들은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향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죠. 다만 무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서는 벌써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네, 친 이준석계 인사들은 징계의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유죄 추정 원칙으로 생사람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반면 친윤계 쪽은 남은 무고 수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법의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또 친 이준석께서 얘기를 했군요. 자, 조금 전에 영상에 또 잠깐 나왔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라는 그런 또 반응을 내놨죠. 자,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문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재판부가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모두 5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황정수 부장판사는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황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결국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28일에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국민의힘이 했고요. 자,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네. 또 다른 근거를 또 댄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5차 가처분 사건의 대상자 중 한 명인 전주희 비대위원이 황정수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네.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부 교체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바로 나왔어요? 네, 사건 배당의 원칙을 들어서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까?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데요. 물론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재판부 변경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렸는데요. 요 글이군요.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퀴즈 낼 거죠? 네.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근데 이거 그 정치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자세히 다룰 건데 그때 답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만 얘기하고 자세한 설명은 조멘토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짠! 물가, 환율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밖에도 SNS에 많은 글을 썼는데 저희가 조멘토에게 맡겼으니까 일단 조멘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조문 논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도 있는데 상황실에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전 먼저 들어갈게요.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 유 실장, 백 반장, 유채커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 줄 알고 제가 손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저희가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은 백다희 반장이 맡을 예정이고요. 정의원분들의 의견도 계속 챙기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응답하라 다정회가 다시 시작되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잘 챙겨놓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박주누마커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면 바로 자리를 치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박마커를 찾는 정의원분들의 목소리는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신체커 얘기가 오히려 있고요. 그래요? 박마커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유한울 체크한테 좀 챙겨보라고 했는데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첫 기조 연설을 마쳤습니다.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가장 큰 행사인 유엔 연설을 마침에 따라서 이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회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유엔 무대 대비, 안개 속 정상회담, 미친 짓 했다, 공모 혐의 제외, 업그레이드 백신입니다. 첫 번째 픽, 유엔 무대 대비입니다. 어제 저 울체커가 다정회의 톡파원 자청한 바 있죠. 제 한마디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파원 25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다정의 톡파원인 울체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다정의 톡파원 저 울체커도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네요. 울체커가 본인이 다정의 톡파원이라고 이제 단정을 하는데 전에 이제 신혜원 전 체커 있을 때 그 미국 출장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졸랐는데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톡파원 되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 시키면서 아, 그래요? 너 톡파원이다 이렇게 하나 던져주는 거라서. 네, 그래도 톡파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출장 가는 날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미국 뉴욕으로 가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 총회장에 섰습니다. 회원국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랐고요. 11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자유라는 단어 모두 21번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연대에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 또 혁신적 녹색 기술의 공유 등입니다. 그래서 11분의 연설문 10글자로 줄여본다면요.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대로 북한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애둘러 언급한 부분은 있지만요.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라는 단어는 등장도 안 하니까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도 있을 리 없겠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의 바탕을 둔 국제사회 연대라는 메시지도 대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대북 메시지는 이전에 나온 담대한 구상 발표에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기이한 연설이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네, 뭔가 확실한 게 없고 확고한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유엔 총회 연설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의 요지가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해지는 것이 세계 평화를 더욱더 탄탄하게 한다는 것.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실제로 유엔 총회는 그동안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고 또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과거 정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새 코너 SOTD 들어갑니다. OOTD, 오늘의 착장, 인별그램에서 많이 보시죠? 거기에서 착안해 봤는데요. Scene of the Day, 오늘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는 빈자리인데요.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동안 북한 대표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대표부 2명이 앉아있던 것과는 대비되는데요. 지금 남과 북의 거리 보여주는 장면이란 분석 나옵니다. 두 번째 SOTD는 특별석 내조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1층 특별석에 앉아서 윤 대통령 연설 지켜봤습니다. 정상 배우자가 연설장에 함께하는 것은 관례라고 하는데요. 김 여사의 OOTD는 갈색 자켓에 검은색 바지였네요. 네, 세 번째는 우크라 침공입니다. 유엔 총회장에선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중입니다. Azerbaycanlı kardeşlerimizin haklarını ve geleceklerini inşa konusunda verdikleri mücadelede daima yanlarında olmayı sürdüreceğiz.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연설에 직접 나섭니다. 원래 모든 연설자는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총회 규정이 있는데요. 우크라 상황을 고려해 회원국들이 투표를 한 결과 이번 총회에서 유일하게 화상 연설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은 노마스크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노마스크에 익숙해진 각국 대표단이 마스크 없이 앉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안 요원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작년과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은 사실 저도 당혹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Let's live, 지금을 잘 살아가자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이제 유엔 총회장에서 나와서요. 안개 속 정상회담입니다. 유엔 무대 데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와는 늦은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도 만났고요.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혐오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이번 순방에서 유엔 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외교 일정이 남았습니다.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4개월 만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중 하나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죠.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 와서 협의 중인데 정무적 접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에서 법무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규범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장관이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역할이죠. 더 큰 난관은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성사 여부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보도가 연일 나오는 중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는데요. 회담 파트너인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회담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결국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보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성사돼도 약식 회담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에서는 각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만났다는 그 자체가 훨씬 의미가 있고요. 지지율이 낮은 정상들끼리 회담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서로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그 실무 책임자가 성급하게 생색내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거든요. 세 번째 픽은 미친 짓 했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남대문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범행 도구를 챙겨 그 주소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범행을 1심 선고 바로 전날로 잡은 것도 선고 뒤 바로 법정 구속될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 3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은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가 직접 팀장을 맡아 보강 수사를 진행합니다. 전 씨는 최장 20일간의 수사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데 사법당국은 피해자 측의 이 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의 대응도 짚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망은 직위 해제된 전주환에게 말 그대로 놀이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인트라넷이 아니라 ERP 시스템의 회계 프로그램 중에 허점이 좀 있었는데 이 전주환 씨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번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 그것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것으로 어제 뒤늦게 저희 내부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공사는 전 씨의 범행 닷새 뒤에서야 이 빈틈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의 재발 방지 지시가 떨어진 직후에는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이런 무책임한 공문 각 영업소에 내려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이거였을까요? 저희들은 역근무 제도를 사회복무 요원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어떤 당직 폐지를 좀 줄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무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사건의 본질 여전히 제대로 꿰뚫지 못했다는 지적 나옵니다. 다음 픽은 공모 혐의 제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이달 초 불기소 처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고 고발했는데요. 추측만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에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업그레이드 백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다음 달부터 접종에 투입됩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계시는 분들,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에 무관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하고요. 사전 예약은 오늘 27일부터,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백신인 만큼 질병청은 이상 반응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요. 원래는 현지 시간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밤이거나 내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 불쾌했다라는 그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유체커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고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등 야권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다른 일정에서도 북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한 곳이 있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북한 이야기가 직접 나왔습니다. 지금 좀 까칠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니, 퀴즈를 내려고 그건 했는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한 줄 알고.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네. 푸시는 것 같아서 요즘. 네. 네. 그 북한 이야기 오늘 이제 직접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구테르스 총장과 유엔 사무국에서 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서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또 국제금융기구 동북아까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테르스 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면서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잖아요. 러시아한테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압박의 메시지를 전했고, 물론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많이 되찾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면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군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도 나섰는데요. 직면한 위협이라는 표현과 함께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서 부분적인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병력과 군수 물자의 부분적인 강제 동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동원은 2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비군도 징집 대상에 오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정말 푸틴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는군요. 네, 자, 새로운 백신 접종 관련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속보도 나왔고, 법원이 이제 백신 접종한 뒤에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인데 첫 판결이라고 하죠. 피해자가 승소한 첫 번째 사례인 거죠. 네, 서울행정법원이 30대 남성 A씨가 질병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 A씨 가족이 진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질병과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후로 원고가 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다는 점,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자, 현재 다른 소송들도 몇 개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꼽아보죠. 유채커. 네. 어떤 걸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유만 21번 언급한 유엔 총회 연설, 핵무기 등 자유 위협 국제사회 연대로 극복해야.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사이드에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발목을 잡아왔죠. 지난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서 정상납과 금품, 향응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만남을 수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이죠.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2015년까지 추석 선물 등을 보냈다고도 주장을 했죠. 경찰은 앞선 접대들과 포괄 일죄 적용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 추석 선물 관계 유지 목적이라 접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대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 국민의힘 주류가 그려왔던 그림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된다면 제명 처리를 해야 한다. 문자로 공개된 이준석 잡기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혹시나 공소시효가 끝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었죠. 비록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만 성상납을 받은 정황이 있다. 갑주가 붙을 거란 희망 섞인 전망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내놓은 불송치 결정서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오늘 2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예정돼 있죠. 영향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성상납으로 뭐 기소가 되면은 제명하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 해당이 없는 것인데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이 당에 대해 가지고 뭐 손해를 끼쳤다. 뭐 말과 이런 걸로서 그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좀 전반적으로 김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에선 별개의 문제다.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했던 그런 극단적인 언행들,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에 대해서 또 계속 무차별 소송하고 했던 요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해가지고 징계하려고 소집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 수사 결과와는 관계는 없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강아지에 빗댄 발언이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윤리 관계자도 불송치 결정이 윤리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징계의 단초를 제공했던 성상납 의혹, 이 전 대표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 처음부터 징계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났죠. 기본적으로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어떤 예상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에선 법적 판단과 윤리의 결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것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윤리위는 우리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 전 대표 징계의 근거가 됐죠. 이른바 7억 원 각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7억 각서, 그거는 각서라는 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리 했느냐.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죠. 여기에 가로세로 연구소와 얽힌 무고죄 건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가시현하고 붙었던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새로운 의문에 대한 것들이 나올 테고, 그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글쎄 그걸 무고를 다투려고 하면은 뭔가 무고 여부를 따지게 되는 본안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경찰이 무고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성상납 의혹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는 건데요. 다만 지난달 19일 고발일 조사가 이뤄졌죠.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합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싸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의 기회를 잡은 이 전 대표,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니죠.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 아픈 곳을 푹 찔렀습니다. 이번 불소치 결정,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시나 아니다. 또다시 선을 그었죠. 경찰이고 재판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견 보기엔 별로 그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심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가처분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 서울 남부지법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재판부죠. 법원에 보낸 공문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담겼습니다. 사실상 동일 사건에서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1차 실체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 동일 사건의 동일 쟁점이라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다 해소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었던가요? 삼척동자도 예상 가능한 뻔한 일을 애써 버렸다는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전주의 비대위원이 황정수 재판장과 서울대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기피 사유로 적어냈는데요. 대학 시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악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재판부와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전 대표가 이렇게 꼬집은 이유기도 합니다.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늘에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판부 교체 요청, 법원은 반나절도 안 돼 거부 의사를 밝혔죠.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일 재판부가 또다시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정말 우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 사퇴할 경우에는 그게 비상상황이라 정의까지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넣어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돌아올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저희 당은 최고위원도 못 뽑아요. 당원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회 의장 2명만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2명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명이서. 아니면 당원을 또 바꿔. 이게 최악이죠. 한 번도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뭐 한 번 바꾼다면 또 못 바꾸겠어요? 아니 뭐 제가 그 말을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주류의 갈등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촌평을 내놨는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홍 시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여당 내 갈등 상황이 해소된다. 이런 좀 논평을 했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당 상황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대구시청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당 대표를 징계하는 일도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이고 징계를 당한 당 대표가 밖에 나가서 당을 모질게 공격하는 일도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이다. 또 징계당한 당 대표가 매일같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도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로 정부 여당이 움직여서 지지율이 안 돌아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표를 만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설득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홍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 겁니다. 네. 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제 TK로 갔고 당권 도전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만나면서 조금 이제 보폭을 넓혀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당의 상황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용우 의원은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주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과 수술적 대응도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건 대부분 밝혀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성상납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당의 대표가 선과 관련되어지는 비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8일, 그러니까 28일이면 오늘이 21일이죠. 정확히 일주일 후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법원에 가처분 신문도 있고 또 윤리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가 만약에 예정대로 열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제명 정도의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만약 좀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상황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은 물론 유엔 제소도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꼭 체커? 21번 말한 그 단어 뭐죠?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인데요. 개인의 소신을 자유롭게 얘기한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이걸 유엔을 찾아가서 정치 탄압이다 호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자유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겁을 줬는데 생각보다 좀... 그래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좀 승부를 보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고 어제 첫 비대위 어제 첫 회의를 주재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선출 과정에서 이제 이용호 의원이 선전을 했잖아요. 당내에서 이제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국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뭘요? 아니 유 실장은 오늘 뭐 무슨 뭐 어려운 아닙니다.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 친윤그룹 내에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반윤의 성격은 아니지만 당의 방향성을 놓고 강경파, 온건파 사이의 분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좀 강한 이제 뭐 핵관, 친윤, 핵심 그룹이 아니 뭐 빨리빨리 가야지라는 쪽하고 아니 우리가 상황이 이런 게 빨리빨리 가야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용호 의원의 득표로 모인 거잖아요. 네, 반면 이 주 원내대표와 가까운 측에서는 세력 분화보다 이 이용호 의원의 개인기에서 득표력을 찾았습니다. 그 당일날의 이 연설이 훌륭했고 또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높은 득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뜻밖의 좀 이변이라고 봤지만 현장에서 그 표심을 움직인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스피치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날 현장 스피치 표가 결국에 저는 4대 6으로 갈라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분을 모셔다 놓고 이런 때 표가 정말 안 나오면은 모셔놓고 진짜 이거는 우리 호남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용호 의원한테 최소한 우리가 좀 예원해드려야 된다 하는 게 표가 42표나 나왔어요. 네. 백반장, 당사자인 이용호 의원은 어떤 생각이에요? 네, 이용호 의원은 이른바 박수추대 등 당 주류의 행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었을 거다라고 봤는데요. 원내대표 선출에 딱 1시간이 걸렸다면서 이게 뭐가 어렵냐고 꼬집었습니다. 경선 연설에서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의중에 따라서 가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윤심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극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원들의 마음이 표심으로 연결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윤계가 주류와 비주류로 분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처방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분화하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불송치 가처분 영향 법원 재판부 재배당 거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한 첫날 조문을 하지 못한 부분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현장을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외교 청정차 헌화하고 그다음에 수동하고 그다음에 리셉션하고 세 개인데 제가 나갈 게 있을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조문 외교라는 이름으로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정작 핵심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일정 중에서는 리셉션, 즉 환영 만찬만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문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상을 당해서 이제 인사를 가면 상주 만나고 장례식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국에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영국에서 전혀 문제를 안 삼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떠들 필요가 있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왕의 관참배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교통 상황 때문이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명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조문을 정쟁화한다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국회 상황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요. 정기 국회 상황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조문 취소 공방에 집중이 됐는데요. 논란을 키운 건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 일정과 외교부 장관의 동선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한 겁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뭐 외교부 장관은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그 허허 벌판 런던에 그냥 대통령 내외를 보내놓은 거예요. 네, 그날 윤 대통령이 조문을 못한 이유요. 런던 도착 시간이 3시 이후였다는 겁니다. 3시 39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른 오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을 했지만 도착 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조문이 어렵다라는 이 왕실 측의 안내에 따른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도착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설명과는 달리 늦게 도착한 정상들도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EU 폰테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다 같이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조문의 행사를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역시 웨스트민스터 홀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또 그리스 대통령 여전히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면요. 네.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를 한번 저희가 보고 네.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한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이게 지금 전체적인 대통령 외교, 순방 외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좀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 어디 가 있는지를 총리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대통령의 의전 문제, 대통령실뿐 아니라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우리가 영국에서 홀대를 당한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신임 영국 총리가 양자회담 개최를 희망을 했지만 도착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간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절을 한 셈이 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외교부에서는 이 관련 내용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18일 7시에 끝난 뒤에 다음 날 19일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사원에 가서 장례식 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공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국 총리,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거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영국 총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아직 순방 중인데 공방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금도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조문 취소와 의전 관련 논란, 이 윤 대통령 부부가 돌아오고 나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조문 취소 논쟁에 대응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의전을 잘 받았다. 쉽게 말해 홀대가 아니다. 이런 해명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는 의전이나 홀대 문제가 아니라 조문을 왜 못했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외교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먼 곳에서 와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국민들은 조문 외교에 조문이 빠진 것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아니다. 우리 영국에서 대접 잘 받았다. 의전 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대응 두 번째 방식은 대통령의 외교 사안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대통령 비판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겁니다. 영국 국왕의 조문을 국내에서 외교 실패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외교부 차관에게 비슷한 경우 생기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한 의원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모습 야권에서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바로 이 장면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중국에서 서민들의 이 꽈배기를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죠. 서민들의 음식을 직접 경험한다면서 이렇게 식당을 직접 찾아서 이렇게 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은 혼밥하러 간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요. 대통령이 이렇게 우산을 직접 들고 이렇게 지붕이 없는 비행기 계단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홀대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거 실하냐 이렇게 대물을 만한 역대급 수모를 당하고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종일관 시진핑 비위 맞추고 또 혼밥한 거 이외에 따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큰 산을 넘었다고 했지만 큰 산은 고사하고 정말로 큰 한숨이 나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제발 문재인 대통령 어딜 가시더라도 환대를 받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분이 좋다. 상당히 맥락상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와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외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 했지만요. 정작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민주당은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였는데요. 대북 정책을 전환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회담을 정치쇼라고 불렀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북한에 집착하는 단 한 명의 친구에 비유했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국정운영 너무 속 좁게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직전 대통령에게 그것도 집안도 아니고 집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험담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볼썽사나웠습니다. 거의 누워서 침 뱉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지심이 있나 왜 그렇게 자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지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없으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오히려 질타를 받고 논란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남은 일정은 부디 무리 없이 수행하고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문 취소 공방, 한덕수 총리 답변 논란.
네. 자,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이슈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조문 논란이 있고 또 영빈관 신축 공방이 있잖아요. 오늘이 대정부 질문 3일차인데 3일 동안 상당히 뜨겁게 이제 여야의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주민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지금부터 이제 영빈관 신축 얘기를 잠깐 해야 돼서 조금 전에 나온 그 관련된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영빈관 신축에 관한 질문을 이제 받고 답변한 내용인데요. 8월에 대통령실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공식 요청해 왔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878억이죠, 예산이. 8월에 요청을 해왔고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는 게 추경호 장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에 있었고 5월 말까지 다른 부처들이 다 기본적인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예산은 좀 늦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8월에 제출이 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제 예산이 제출이 됐고 다만 그 추경호 장관 본인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어떤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요 얘기입니다. 자, 대정부 질문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주민 디베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요. 영빈관 신축 문제가 역시 쟁점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800억에 달하는 영빈관 신축 예산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부터 영빈관 신축이 김건희 여사 지시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영빈관 신축 카드 접은 상태죠. 민주당에선 여론이 좋아지면 다시 짓자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해봐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쯤 여론이 도와지면은 또 소요 제기하겠죠. 그거는 국회에서도 좀 참여를 좀 하셔서 뭐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 영빈관은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국회의장님의 행사에도 같이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영빈관 신축 논란, 사실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서 또 파생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기존에 예상했던 496억 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택배 검색 건물을 건설하는데 약 25억 원, 또 국빈 환영잔에 설치한 레드카펫 제작 비용 8천만 원을 비롯해서요. 대통령실 이전 기념 1주년 행사비 5억 원, 또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 7천만 원 등 34억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때마다 이 숨겨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하느냐,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영빈관 예산을 몰래 편성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을 곳곳에 숨겨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국민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은 택배 검색센터 예산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산을 올려서 국회에서 통과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제 관련된 예산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 뭐 아까 이제 유 실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사원 참배 문제인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헌화와 조문을 하는 우리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직접 보면서 추모를 하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혜경 의원은 축구스타 베컴이 그걸 하려고 13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그걸 윤 대통령은 그냥 건너뛰었다면서 마크론 대통령은 걸어서 조문했는데 윤 대통령은 왜 못했느냐 공세를 폈는데요. 이런 조문 논란이 유치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지각을 했는데 이걸 문제 삼은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자기 입장보다 늦게 지각을 했잖아요. 유일하게 거기다 시비 건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더라고요. 왜 14번째 앉았느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맨 앞줄에 앉았을 거다. 미국 대통령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요.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백 반장?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여러 차례 공격했는데요.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1조 원대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해당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얻은 이익 합계가 1조 원 이상이고 대장동 사업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점을 들어서 발언의 주요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네, 또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불거진 바 있죠.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다, 단순 오기다 이렇게 해명한 것을 두고도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바 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이력서엔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됐고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이를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는 고발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네, 아까 뉴스픽4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죠. 자, 지금 이제 그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어제 유체커가 얘기했던가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금감원이 점검에 착수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별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관련 전력사업 기반 기금 사업에서 2,616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 지급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산업부도 전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이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고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금감원까지 일단 뛰어든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정치권 다른 뉴스를 좀 보면요. 서영교 의원이 예산안 관련한 본인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이른바 군 팬티 예산에 대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더 과간인 건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그 예산 분석 내용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네. 기가 차네요. 네, 서 의원은 방금 보신 그 내용을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기를 했고 또 최고위에서 관련 내용을 발언하는 과정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맞장구까지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건 단가 하락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공직자를 칭찬하지 못할 망정 비정한 예산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서 의원은 오늘 잘못을 인정하고 착오가 있었다고 정정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문 취소 공방, 한덕수 총리 답변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주민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행령 등을 두고 그야말로 번번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 질의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해도 되냐는 답변도 내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오늘 검수완박위원 심판에 직접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3일차를 맞았는데요. 역시나 눈에 띄는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질문에도 번번이 맞받아치는 한동훈 장관. 민주당은 다시금 한 장관의 탄핵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능멸하는 한동훈 장관의 이 오도된 자기 확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탄핵론에 대한 입장 묻자 직접 답변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과 수사받는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한 장관,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을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에도 이를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는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검사장 출신의 이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출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검찰 출신들이 사정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잘못 보시는 겁니다. 검찰 출신 선후배인 두 사람 여러 사안으로 부딪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달라진 세 가지. 바로 대통령실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검수원복입니다.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 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 법률이 대상인 것입니다. 저는 약간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시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이 위헌이 아니고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지난 5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시행령을 개정해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이 시행령 개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은 쟁송 대상이 아니다.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링으로 돌아와서 팽팽하게 다투던 두 사람, 다소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잘못돼서 책임을 지면 사퇴하셔야죠.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작그만 내가 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쫄리면 든지. 오는 27일 헌재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 다정회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사람의 다음 라운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발동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죠. 한동훈 장관도 여러 차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여러 차례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정확하게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봉현의 폭로로 불거진 라임과 관련된 로비 의혹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면서 현재도 이 조치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도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선 지휘권이 회복되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첫날 관련 질문이 나오자 확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요청은 언제 시쯤 하실 예정이신지. 이 수사 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향후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공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범죄 수사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 장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김회재 의원은 당시 이 발언을 소환하면서 한 장관을 재차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도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내가 언제 장관한테 오히려 제가 있는 죄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거의 배후라고 말씀하신 거야말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 같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피하려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무장관이 좀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그동안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부딪힐 때마다 한 장관의 존재감만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이미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놓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대선으로 키워줬었거든요.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완전히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민주당과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갔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일단 소외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말 사사건건 이슈마다 이제 부딪히는 장면을 저희가 봤고요.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조심스럽게 좀 거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역시 이제 관련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대정부 질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 오늘은 경제 관련한 내용이죠, 유채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대정부 질문 3일차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 진행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있는데요. 한 총리는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질의를,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민생 위기 책임 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오늘 경제 또 내일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은요. 저희가 또 정리해서 내일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내용을 미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요. 영빈관 신축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한 대통령 보고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수홍 의원의 질문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640조 원이 되는 예산의 총량이나 핵심 국정과제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린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비서실 내부 보고 절차는 알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날 대통령 비서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지난 8월 공식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추 부총리는 이후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서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작 자신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또 주의만 캔다면서 감사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 주변을 계속 캐내면서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인 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권익위 실질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번 달 2일까지로 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죠. 그 뒤에 권익위의 비협조 등을 명목으로 감사 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고 무려 7주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직접 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으니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메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늘 PK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처음에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해명만 는다면서 오히려 국민을 향한 화를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최고위가 광주 전주에 이은 세 번째 현장 소통 행보죠.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탄핵론,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국민 피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 실장은 왜 이거 안 해요? 네, 5시. 네.